그러시면 안 돼요! 회장님 안 돼요! 수천억이 움직이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서태준 회장 앞에서 9살 시온이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시온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죠. 사람의 눈을 보면 운명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가는 천재 아이였어요. 그런 시온이가 보육원 행사장 한복판에서 재벌회장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친 겁니다. 그런데 3초 뒤 회장이 서 있던 바로 뒤에서 대형 조명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시온이는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조명 때문이 아니에요! 과연 시온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서태준 회장과 시온이의 누구도 예상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9살 아이가 사람의 미래를 읽어낸다고 하면 대부분은 웃어 넘기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면 그때도 웃을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보육원에 가장 먼저 불이 켜집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23명분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벌겋게 부어 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무릎에는 낡은 보호대가 감겨 있었고 보호대 가장자리는 실밥이 불려 너덜너덜했습니다. 쌀을 다 씻고 나서 약통에 손이 갔어요.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무릎약이 12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니 하루 걸러 먹어야 보름은 버틸 수 있었죠. 수지는 잠깐 들여다보다가 뚜껑을 다시 닫고 약통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시온이 잠에서 깨 나온 겁니다. 엄마가 약을 건너뛰는 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밥상 차리는 걸 돕기 시작했어요. 반찬 그릇을 나르고 국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숟가락을 세우는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9살 아이가 새벽부터 혼자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집, 그게 이 두 모자의 일상이었어요. 두 모자가 사는 곳은 보육원 한 구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이불이 깔린 바닥이고 그 옆에 옷가지를 넣어둔 플라스틱 서랍장 하나가 전부인 그런 곳이었어요. 남편은 시온이가 2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갈 곳이 없어 보육원 원장의 배려로 이 방에 들어온 게 벌써 7년째였습니다. 수지는 보육원에서 청소와 빨래, 급식을 도맡아 하며 시온을 키우고 있었어요. 월급이라 부르기엔 적은 돈이지만 시온이 곁에 있을 수 있으니 버텼습니다. 아침을 먹고 시온이가 보육원 마당에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시온이는 담장 너머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은 이 아이에게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때 시온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택배기사 아저씨 얼굴 위에서요. 시온이의 눈동자가 좁아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원장 선생님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 아저씨 오늘 그만둬요. 원장은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시온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 아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원장뿐이었어요. 세상이 알면 아이가 이용당할 거라는 걸 원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나흘 뒤 그 택배기사는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골목 분식집 아주머니가 그 총각 갑자기 안 오더라 하고 지나가듯 말했을 때 원장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시온이 쪽을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보육원에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태성 해운그룹 서태준 회장, 대한민국 최대 해운 물류 기업의 창업주이자
이 보육원의 최대 후원자였어요. 태성해운이 매년 보내는 후원금은 보육원 운영비의 절반이었습니다. 이 돈이 끊기면 보육원은 석 달을 버틸 수 없었어요. 수지는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 보육원 곳곳을 닦았습니다. 현관 유리를 3번이나 다시 닦고 화단 주변 잡초를 뽑고 아이들 옷 매무새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손톱 밑에 낀 때를 걸레로 문질러 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후원이 줄어들면 그 생각만으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오후 2시 검은 세단 3대가 보육원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뒷문을 열고 회장이 내렸어요. 회색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 72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고든 등. 하지만 입꼬리는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외동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이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건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고 수지는 구석에서 청소복 차림으로 행사장 뒤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어요. 회장은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지만 웃지 않았고 아이들도 그 무거운 공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장이 출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반발짝 뒤에서 따랐고 경호원 둘이 양옆을 지켰어요. 보육원 마당을 가로지르며 발걸음이 출구까지 몇 걸음 남지 않을 때였습니다. 시온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회장 뒤편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얼굴 위로 선명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온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회장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보육원 마당에 울렸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느려졌고 경호원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시온이가 회장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3초, 정확히 3초 뒤였습니다. 회장이 서 있던 바로 뒤에서 행사장 무대 위 대형 조명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철제 프레임이 바닥을 때리고 조명등이 산산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회장이 3초만 늦게 멈추었다면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경호원들이 회장을 에워쌌고 비서가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고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느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청소복 차림 그대로 시온이의 팔을 끌어당기며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놀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미처 데리고 있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고개를 숙인 수진의 목덜미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 보육원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이의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수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온이는 엄마에게 팔이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무대 위에는 조명 잔해가 널려 있었고 그 너머로 회장의 구두 끝이 보였어요. 시온이의 시선이 회장 뒤편에 서 있던 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행 뒤쪽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시온이와 눈이 마주치자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걸 알아챈 사람은 시온이뿐이었습니다. 시온이가 엄마 손에 끌려가면서 회장을 마지막으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조명 때문이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수천억짜리 거짓말의 뚜껑을 열어버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차 안에서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음 일정을 보고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가볍게 들어 말을 막았어요.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낮게 깔렸고 뒷좌석에 앉은 회장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명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맑고 또렷했던 그 음성이 무너지는 철제 구조물의 굉음보다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수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9살짜리 아이의 헛소리라고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틀 뒤 비서가 보안팀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얇은 봉투 안에 사진 몇 장과 보고서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조명, 구조물, 고정 볼트 4개 중 3개가 사전에 풀려 있었습니다. 자연 이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회장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트가 빠진 자리에 공구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노렸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십 년을 재계에서 버텨온 사람이지만 이런 종류의 위협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머릿속에 맴도는 건 범인이 누구일까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조명이 무너지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소리를 질렀던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자택으로 돌아왔어요. 넓은 현관을 지나 거실을 가로질러 식당에 앉았습니다. 긴 식탁 위에는 한 사람분 저녁이 놓여 있었어요. 12인용 식탁에 밥 한 그릇과 반찬 몇 접시. 건너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 옆 의자도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이 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지한테 회사 이야기를 묻곤 했던 아들. 회장이 바빠서 같이 먹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아들은 늘 아버지 자리에 수저를 놓아두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수저를 놓지 않는 그 빈자리를 회장은 매일 마주하고 있었어요. 밥을 몇 숟갈 뜯어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책상 한켠에 아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 앞에서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사진 옆에 보안팀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볼트가 풀린 사진과 아들의 웃는 얼굴이 같은 책상 위에 있었어요. 회장은 2장을 번갈아 보다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볼트가 풀려 있다는 건 누군가 의도한 사고라는 뜻이고 그걸 사전에 안다는 건 범인을 보았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조명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명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에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 보육원 언제 다시 갈 수 있죠? 비서가 살짝 놀란 눈으로 일정을 확인했지만 오래 모신 비서답게 이유를 캐묻진 않았어요. 그날 오후 검은 세단이 다시 보육원 앞에 멈췄습니다. 수지는 세단 소리를 듣자마자 빨래를 널다 말고 손을 앞치마에 훔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조명사고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건 아닌지, 후원을 끊겠다는 통보를 하러 온 건 아닌지, 이 후원이 끊기면 보육원은 석 달을 못 버티고 보육원이 문 닫으면 자기와 시온이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진이 현관 앞으로 뛰어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워낙 겁이 많아서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온이는 겁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고 놀라서 소리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진실보다 이 보육원에서 버티는 게 먼저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앞치마 주머니 안에 꽉 쥐고 있었어요. 회장은 수진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마당 구석,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시온이가 보였어요.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이를 만나러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직접 따지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수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원장이 시온이를 데려왔습니다. 시온이는 회장 앞에 앉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보육원 사무실 낡은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나한테 한 말 있잖아. 무슨 뜻이었지? 시온이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한참 올려다 보았어요. 이마에서 눈썹으로, 눈 밑 그림자에서 입꼬리로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주변에 해치려는 사람이 보였어요. 잠깐 멈추었다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사무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원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고 수지는 문틈 사이로 안을 살피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회장이 소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72살 노인의 눈과 9살 아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오랜 세월 수천 번의 협상 자리에서 사람을 읽어온 눈이 지금 이 작은 아이 앞에서 무언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맞으면 20억을 주마. 사무실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원장의 숨이 멎었고 문틈 너머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20억이라는 숫자가 이 낡은 보육원 사무실 안에 떠도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 톤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틀리면 네 엄마는 여기 못 남는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제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움직인 것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못 남는다는 건 해고가 아니었어요. 이 보육원이 수진과 시온이의 집이었습니다. 잘리면 두 모자가 갈 곳이 없었어요. 반지하 한 칸 구할 보증금도 없는 사람에게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길바닥에 서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진이 회장 앞에 허리를 더 깊이 숙이려는데 시온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엄마의 떨리는 손가락을 꼭 감쌌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올려다 보았어요.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박자 쉬고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수진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어요. 시온이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입을 열어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이 소년의 눈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에서 조명 잔해 너머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것과 똑같은 눈이었어요. 주변의 소란에도 시선 한번 돌리지 않던 그 단단함이 여기서도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구두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수지는 시온이의 손을 붙잡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기가 성립된 겁니다.
이 순간부터 시온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엄마의 삶을 건 도박이 됩니다. 맞으면 20억, 틀리면 두 모자는 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해요.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날 밤 보육원 작은 방에서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온이가 엄마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고 수지는 그 손을 가만히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어깨 위에 엄마의 삶이 올라간 겁니다. 그 무게를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맞을까요?